잠깐만요. 뭐야 지금? 아니 걸레질하지.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호태의 그림 읽기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성예린. 예, 전호태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네. 제 주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잘 어울린다. 좋습니다.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다 등등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전호TV에서 진행하는 전호태의 그림 읽기 2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한국의 풍경 2장 신의 기운 서림불 청동기 장식 무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뭐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어떤 시대의 이름이 붙었을 때 그런 특징적인 기물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석기나 목기나 아니면 골각기 이제 뿔이나 뼈로 만든 거 뭐 그런 도구가 안 쓰이느냐? 쓰이거든요. 네. 근데 청동기 시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시대가 그 전과는 다른 매우 특징적인 새로운 변화를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변화를 보여주는 중심에 청동기라는 새로운 기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는 이전 시대와 매우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농경과 목축 시대 신앙의 상징으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청동기 시대를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농경과 목축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어도 비교적 평등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네.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에 기반을 한 여러 가지 변화의 최종적인 형태로서 국가라는 게 출현하고 이 국가는 그 내부에 계급적인 성격을 지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지배자가 있고 네. 피지배자가 있게 됐다는 것이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어떤 권력의 계층 관계랄까 지배 피지배 관계 자체는 대개는 청동기라는 것이 매개가 됩니다. 매우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쵸. 청동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계급 사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인간 관계 자체가 달라졌는데 신석기 시대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서 신앙의 대상도 제한돼 있었는데 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배 피지배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형태로 신앙이 변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는 믿는 신앙의 대상이 등급이 있어요. 최고 신이 있고 네. 그 아래 그러니까 신들도 등급화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등급화되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네. 청동기 시대의 새로운 종교와 신앙의 세계를 네.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청동기에 잘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동기 무기와 도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그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청동기라고 하면 반짝반짝하는 네. 멋진 도구를 생각하는데 그 도구의 기능이 사실은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청동제로 만든 무기 같은 것은 뭐 석기나 목기로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검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서운 기능을 사실은 행사를 하죠. 근데 청동이라는 것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전에 석기 같은 경우는 돌을 캐내서 열심히 다듬고 아니 골각기는 짐승의 뼈에서 어떤 적당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다듬으면 그냥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네. 무기로도 쓸 수 있었어요. 청동이라는 것은 합금이거든요. 합금은 뭐냐면 이제 주석과 구리, 납 이런 것들을 녹여서 섞어서
어떤 새로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이것은 굉장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 단계로 간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까지 상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청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이 들어있는 광석을 캐서 가지고 와서 깨 부숴서 녹여서 그것을 다시 합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는 이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야 될 주석은 수천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다든가 네. 뭐 주석은 광산이 적으니까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구리 광산은 뭐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꽤 있었는데 네. 좋은 주석 원료는 유럽 대륙 전역에 몇 군데 없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은 지금의 영국의 콘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네, 그리스에서 코널까지 거리를 상당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가로질러서 네. 다시 도보앱을 건너서 코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실제 이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청동기를 분석을 해보면 그 주석이 콘월에서 왔어요. 와. 그러니까 유럽을 가로질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로질러 올 수 있을 정도로 무역망이 만들어지고 교역을 위한 거점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그리스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네. 그 도구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리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뭘까요? 종교적 도구입니다. 아, 종교적 도구. 예. 즉 청동기로 종교에 쓸 수 있는 네. 제의형 도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에게 바치면서 왜냐하면 이 청동이라는 합금을 하는 기술 자체가 네. 신에게서 왔다. 우리는 그 신에게서 그 기술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누구겠냐? 너희들 보기에 피지배자들에게 네. 지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자손이라서 그렇다. 신의 자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신화들을 보면 지배자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신화를 많이 만들어내요. 네. 이제 그런 신화 중에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거의 문명 지역은 거의 대부분 뭐 중국이든 네. 중근동이든 남유럽이든 대부분 청동의 기술을 전수받은 특이한 사람들 즉 지배자들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면 제우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백성에게 얘기해도 백성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청동제 도구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네, 맞아요. 내 눈앞에 실체가 딱 있어요. 네, 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나 경이롭고 두렵고 네. 떨려서 쳐다볼 수도 없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동기 사회의 실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면서 신경화를 할 수 있나 하지만 사람은 세뇌의 동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이게 아무리 그런 신문물이고 한다 하더라도 왜 그거를 그냥 한낱 그냥 쇳덩이로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격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뇌도 그런 일종의 이제 그것도 사회화의 네,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라나면서 이미 관습화돼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떤 민속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장할 때를 기억을 돌려보면 밥을 먹을 때 첫 번째 숟가락을 마당으로 탁 밥을 던지면서 고수래 라는 말을 했어요. 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니까 거실로 네. 던질 수 없으니까 그런 관습이 다 사라졌지만 네. 우리 같이 이제 시골에서 그냥 자라날 때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고 이런 게 다 그냥 되겠니? 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고 하늘에서 때가 됐을 때 햇빛을 안 비춰주면 네. 벼가 뭐 제대로 알곡이 맺히겠니? 그건 다 우리를 지켜주는 조상신들과 그리고 조상신들을 또 지켜준 신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주 특별한 회의주의자가 아닌 한 네. 그게 몸에 그냥 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마치 어머니,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대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한테 습관이 되는 네. 것처럼 신을 믿고 신에게 적당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네. 우리들에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은 뭔가 달라. 왕실의 사람들은 달라. 네. 귀족도 달라. 네. 우리는 존경해야 돼. 라는 것이 저절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지금도 현대는 민주화된 사회인데 실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부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왕실의 사람은 뭔가가 다르게 표현이 돼요. 네, 그렇죠. 뭔가 더 정의롭고 뭔가 더 정직하고 뭔가 더 능력 있고 뭔가 더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뭐 등등등등. 맞아요. 온갖 좋은 거 다 가져다가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피가 좋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네, 혈통. 혈통. 혈통이 좋은 사람들은 더 이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훌륭하고 등등. 네. 저절로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민주사회에 사는 우리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왕실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물며 청동기 시대라면 어떻겠어요? 처음으로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고 네.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또 그들이 실제 제사를 지낼 때 가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기물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럼 뭐 따로 세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존경력이 네. 생기고. 네, 그렇구나. 그런 거. 네. 역시.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청동기를 비교한다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서아시아도 있지만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면 거의 잠재적으로는 한중일 플러스 몽골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청동기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청동기 중에서 제사용 기물의 그 종류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제사용. 제사에 쓰는, 네네네. 신에게 바치는. 네네네. 중국의 경우는 은나라 때나 주나라 때에 만들어진 청동기가 대부분이 제사용 그릇이에요. 제사용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소치라든가 네. 음식을 담는 그릇 종류, 아니면 술을 따르는 잔 종류, 그런 것들인데, 뭐 발견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청동으로 만든 무기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가 운영됐다. 네. 국가였지만 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세 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청동기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뭘까요? 주기라고 해서 네. 술 마시는 도구들이에요. 술을 담고 술을 바치는 네. 그런 종류의 그릇들인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신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것, 네. 즉 신에게는 가장 좋은 걸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에센스 중에 에센스는 술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밥 먹기에도 바쁜데 밥 먹는데 쓰는 곡식을 가지고 에센스를 뽑아서 만든 술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어요. 뭐 사실은 그렇게 술그릇이 많아서 제사를 지냈다. 네. 그럼 남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제사 지내고 나서 마셔야 될 거예요. 마셔야죠. 그 음복이. 음복이 거기서 복을 마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왕과 귀족들은 그 술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은나라의 경우는 1년 365일을 제사를 지냈어요. 네.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늘 제사를 지낼까요?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냥을 나갈까요? 그 다음에 오늘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그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신에게 물었어요. 신에게 물으면 당연히 주기를 쓰니까 마시고 먹고, 네.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선 다음에는 네. 주나라 사람들이 은나라는 술 먹다가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기들을 거의 없애고 네. 식기, 즉 음식만 담는 그릇으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뭐 그런 변환이 있었지만, 뭐 은나라나 주나라나,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또 불리는데, 상나라나 주나라나 이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청동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에 중국의 청동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만들어요. 인구도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재료를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어낸 네. 거고, 우리 한국은 재료 구하기가 아주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청동기를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발견되는 걸 보면 청동기 역시 제의용 도구들이 비교적 여러 있고, 그 다음에 무기도 몇 있지만 수량이 아주 적어요. 이제 재료 양이 적으니까 네. 이걸로 아주 제한되게 만들 때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네. 특징이 굉장히 수량이 적고 크기도 안 큰데 대단히 정교해요. 그래서 퀄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재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그런 걸 만들 그래서-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나 초기 철기 시대에 발견된 청동 거울 같은 거를 보면 네. 1mm 안에 0.3mm 단위로 선이 그어져 있을 정도로. 아, 네. 그런 거 본. 송 대표님 1mm 선 긋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이제 0.38짜리 이런 걸 쓰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리기도 하기 네. 때문에 1mm 안에 0.3mm 단위로 선을 긋는다는 게 오늘날에도 재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청동기는 아주 정교한 게 특징이에요. 네. 일본을 보면 어떠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을 개척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재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가서 뭐 3, 4대 지나면 일본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인이 조상이었지만 일본에 가 정착해서 일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 청동기인들은 재료가 많으니까 네. 뭐든지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것하고 사이즈 참 형태가 똑같은 그런 청동창이나 청동가라고 창의 일종이 있는데 네. 아니면 청동검이나 뭐 심지어 청동거울이나 청동으로 만든 모든 도구가 한국보다는 5배, 10배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대신 뭐가 다를까요? 퀄이 틀리죠. 그렇죠. 정교한 정도에서 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과 거의 동일해서 중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는 주기는 보이지 않아요. 네. 술 마시는 도구. 그리고 음식을 담는 도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거의 이제 무기와 유사한데 샤만 같은 어떤 청동기 시대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몸에 착용하고 뭐 춤을 춘다든가 신을 부른다든가 이런 데 쓰던 그런 도구들만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는 화려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눈에 띄죠. 특히 네네. 청동거울 같은 거는. 그래서 한중일이 유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은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사촌관계 비슷하게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각자가 살고 있던 그 지역, 토양, 어떤 생산물, 기후 이런 것에 따라서 한중일이 차이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예.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신명을 몸에 두르고 유목 예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요만큼만. 요만큼만. 우리 조금만. 유목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이제 이중적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유목민의 후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린 농경사회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유목은 우리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오래된 유물들에는 목축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자주 나오는 네네. 편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조상들 중에 일부는 목축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구려나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농경 사회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완전한 농경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농경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의 기본 문화 요소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목축과 농경 사이에서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목예술의 특징에 대해서도 네. 잘 알아야 되고 그 내부에 돌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풍부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목예술도 봐야 된다. 네네. 네, 전호태의 그림 읽기 3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죠? 교수님 만간부
저는 조태구와 만간부.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시죠? 뭐 안 덥습니다, 저. 만간부 해주세요. 만간부. 네, 저는 주택구알입니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